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주 만에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예. 고 작가님은 제가 2주 만에 만나 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알잖아. 네, 잘 알죠. 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 작가님도 저도 뭐 되게 우연의 일치로 비슷한 시기에 탈고를 했는데 네. 그 이제 탈고가 한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의 진짜 시작. 그렇죠. 수정도 많이 해야 되고 피드백도 많이 받고 주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마케팅 계획도 세야 되고. 그렇죠. 솔직히 저희가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리고 뭐 솔직하게 네. 책 낸다고 해서 무조건 팔리는 그런 이름값도 아니잖아. 네, 저희가 듣보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희를 사랑해주지 어디 가면 듣보잡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새침하는 아저씨 그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참 소중해요. 제일 사랑하고 원래 오늘도 너무 바빠갖고 진짜로 이 방송을 스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때려 죽여도 해야 된다. 둘이 또 2주 전에 우리 신 박사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최고로 세상에 있기는 어쩔 수 없이 스킵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인생 공부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은 이거에 의지받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갖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만약에 저는 이제 나중에 솔직히 공부로 다시 외국을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랑 고 작가님이랑 뭐 스카이비든지 뭐든지 그렇게 해서도 계속 할 거예요. 저는 진짜 맞습니다.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 진짜. 예.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그리고 그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그 이제 여기 방송 나갈 때쯤이면 저희 팟빵에 신 박사님이랑 저랑 그 메일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메일 주소에 로 이제 사연을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페이스북을 하시면 페이스북에 저희 쪽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듣고 판단해서 방송하던가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상당 그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답변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뭐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못 해주신 거 그거 먼저 그거부터 할까요? 그 저희 팟빵 댓글에 그 아이들의 독서 관련해서 그 4월 소녀 님께서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원래 못 드린 이유는 원래는 이제 좀 제대로 준비해서 해드리려고. 근데 제가 이번에 제가 그때 독서법 책도 썼지만 이번에 또 아이에 관련된 책을 쓰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 편으로 제가 만들어서 해드릴 거예요. 좀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미리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포인트 레슨으로 뭐 여기 자녀 있으신 분도 있고 앞으로 있으실 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미취학 아동이다. 아동이면은 한글 가르치는 거에 너무나 열내지 마라. 집착하지 말자. 그러니까 한글을 일찍 읽는 거와 독서력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너무 일찍 한글을 알려주다 보면은 오히려 독서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우리 뇌 과학 입장에 과학적으로 보면은 밝혀진 게 따르면 뭐 빨라도 6살, 늦어도 한 7살 정도 돼야 문자라는 문자 고도의 상징이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엘리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 전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실패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저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우리의 좀 일찍 한글을 뛰게 하려고 게임으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잘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만뒀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독서법을 책을 쓰면서 연구를 하면서 우리 딸이 왜 이렇게 실패를 많이 했는지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뇌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실패가 그냥 실패가 끝나는 거면 상관없는데 이게 부모가 다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애기가 비교당하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스트레스죠. 제가 애기 아빠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애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애한테 안 좋은 표정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니 다 드러나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타고난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얼굴 인식입니다. 얼굴 인식을 너무나 잘해요. 그는 생물학적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부모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가 자기한테 기대감을 갖고 한글을 알려주는데 내가 잘 못해요. 그럼 부모가 항상 싱글벙글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좋은 표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 보면은 아이들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감정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데 이 한글 배우는 걸 때 감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부모님 표정도 안 좋고 나도 실패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적으로는 글을 배우고 더 나아가 독서를 하는데
독서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독서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경향이 벌어지고 독서를 진정한 독서를 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 연구에서도 5세 때 한글을 배웠던 아이들보다 7세 때 배웠던 아이들이 훨씬 더 나중에 독서력이 높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읽어주면 됩니다. 읽어주면. 듣게 해주면 됩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간 게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고 주변에 5세 때 한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거는 비교가 잘못된 게 그 5세 때 열심히 한 애랑 7세 때 열심히 한 애를 비교한 거지. 보통 5세 때 열심히 한 애랑 7세 때 안 한 애를 비교하시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면은 뭐 영원히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렇게 오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찍 한 애들은 당연히 잘하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스트레스로 가면은 거의 그게 내상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배운다는 것과 독서를 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지 않다고 해서 독서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부모가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면 계속 귀에 어휘력이 노출이 되면서 얘는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이들이 이제 글자를 지금 읽게 되면은 되게 수준 낮은 책을 읽게 됩니다. 어휘력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많은 어휘력을 듣게 되면은 글자를 나중에 알게 되면 그냥 폭발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글자를 알려주려고 너무 노력하기보다 좋은 글을 많이 읽어주시면 좋다. 그리고 애가 한글을 독서를 혼자 시키면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어휘력도 적은 글을 많이 읽게 될 뿐만 아니라 문장으로도 복잡하지 못한 글을 위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단문만 그렇죠. 근데 부모가 읽어주면 듣는 건 무리가 없거든요. 좀 더 고차원적인 문법 구조와 좀 다양한 어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시간에 아이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기본 어떤 베이스가 잘 깔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한글을 일찍 알려줄 필요가 없고 좋은 책을 많이 읽어줘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취학 아동 이제 초등학교 갔다. 취학 아동. 학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독서를 많이 하거든요. 학교로 따지면 전 세계 1등 수준이죠.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기계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 때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다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다독보다는 슬로우 리딩, 그러니까 좋은 책을 천천히 음미해가면서 읽으면 좋은데 이건 되게 기니까 나중에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걸 하고 책을 한 권 추천해드릴게요. 슬로우 리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EBS에서 다큐멘터리 한 거를 책으로 엮은 거예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초등학교 아이들 슬로우 리딩 해야 되는지가 되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책을 하면 좋은지도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부모가 어떻게 그 책을 어떻게 대응하면서 해야 되는지 세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EBS에서 나온 슬로우 리딩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핵심은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좋은 책을 천천히 읽는 게 좋고, 근데 슬로우 리딩 하면 책 인수가 적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파생 독서를 다 하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또 다른 책들, 연관된 책을 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책 수가 많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책을 권수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을 반복적으로 체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거는 뭐 애기뿐만 아니라 그렇죠. 어른도 똑같죠. 예를 들어 슬로우 리딩 같은 경우는 뭐 단어도 찾아보는 것도 있지만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실제로 경험을 많이 시켜주거든요. 또 책에 나온 내용들 그림을 막 그리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책 자체를 몸으로 깨닫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애들이 이제 책을 좀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요. 좋은 책을 반복적으로 읽기 때문에 진짜 어휘력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이게 박안서 이런 소설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슬로우 리딩을 많이 쓰는데 애들이 문장 구사 능력이나 좀 읽어야겠네요. 어휘력이 엄청 좋아지고 진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엄청난 꿀팁입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기도 한데 보통 태교 만약에 지금 임신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가 마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제 태교 동화인데요. 저는 그게 선물을 받았었어요.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애 있을 때 읽어줬는데, 우리 첫째 읽어줬는데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이게 뭐 임신 중이고 뭐 이렇게 동화가 뭐가 좋은지 잘 몰랐었는데 우리 딸이 6살 됐던 때 저희가 이제 자기 전에는 책을 읽어주는데 딸이 직접 골랐거든요. 6살 때는. 이제 책 골라온 게 뭐냐면 아간마주이라는 책을 갖고 온 거예요. 태교 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태교 책인데 글밥이 좀 많아요. 글자가 그 나이 또래서 이거 괜찮겠냐니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야
결이야 네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이거 책 읽어줬어. 애가 너무나 새로운 표정을 지면서 놀라운 표정을 지면서 정말 그러냐고 그러면서 책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들어도 신기하겠는데 그러면. 근데 책을 딱 읽어주는데 애도 너무나 집중을 잘하고 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좋지? 봤더니 박한서 소설가님께서 쓰신 태교 동화인 거예요. 근데 그게 문장이 너무나 아름답고 6살 치고는 되게 난이도가 높은데 애가 너무나 집중하는 거 왜? 내가 아기 때 들어봤다. 아빠가 읽어준 책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서 그 책을 반복적으로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애들 어휘력이나 문장 능력이 그렇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 만나고 얘기했는데 인생은 프레임이 다단데 네. 그런 애기한테 엄청 거대한 프레임을 주면은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초등학교 슬로우 리딩 대부분 국내 소설입니다. 번역서는 안 되고요. 국내 소설 다양한 묘사와 어휘와 좋은 문장이 있고 우리나라 국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소설로 슬로우 리딩하면 아이한테 기본적으로 어떤 독서력뿐만 아니라 글쓰기에 튼튼한 어떤 기초를 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슬로우 리딩을 읽으시면 되고 제가 나중에 또 한편으로서 만들어가지고 또 강의 비슷하게 한번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심지어 동영상 강의로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동영상 강의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일단은 그 Q&A에 대한 급한 불부터 끄고 간략하게 했으니까 만약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거니까 이메일 주소 보내드리면 제가 꼼꼼히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책들이랑 다 붙여서 알려드리니까 예, 거기서 또 자세하게 조언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집인데요. 또 특집은 오늘 제목 뭐라고 해야 되지? 내 인생의 멘토, 멘토입니다. 멘토. 네, 이 멘토가 멘토 열풍이잖아요. 네. 열풍이 아니라 이 멘토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저 어렸을 때마다 멘토라는 단어가 잘 없었거든요. 요즘 들어 유독 멘토가 많이 들려요. 예. 저희도 멘토링을 해주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저는 멘토라는 말은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단어장을 만들면서 구글 N그램비어라는 걸 썼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뭐 얄짤없거든요. 이게 몇 개 쓰였는지 몇 프로로 나오니까 네.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제가 이건 책에도 실은 내용인데 단어로 세상 읽기라는 토막글에 실은 내용인데 티처라는 단어는 사용 빈도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멘토는 영어로도 폭발하고 있어요. 쭉 계속 올라가고 있고 티처는 안타깝지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멘토의 차이점은 뭐냐? 뭐 사전적 정의로도 보면은 멘토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전적 정의가 있지만 영문 사전을 봤을 때 좀 그 중요 어휘가 뭐냐면은 오랜 기간 동안 유경험자가 설명해 주는 거, 네. 가이드해 주는 거, 조언해 주는 거. 근데 선생님 이제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은 안타깝게 옛날 선생님 아니면 얻을 때가 잘 없었는데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뭐 정보에 뭐라 그러죠? 쓰나미가 생김으로써 누구나 네. 얻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경험이라는 거는 겪어보지 않으면은 그 인터넷에서 얻기라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앞에 붙였듯이 멘토는 오랜 기간 동안 오버 더 피리어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옆에 붙어서 조언을 해주거나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 이렇게 명령을 하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멘토를 갖고 있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또 시대가 워낙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먼저 유경험자의 어떤 얘기를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정확하게 어디서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빌 게이츠가 아마 했던 무슨 성공의 10가지 교훈 중에 멘토를 가져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멘토, 그러니까 이거 소위 말해서 멘토를 위한 멘토가 아니라 진정한 멘토가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그거랑 똑같아요. 뭐 아무나 제 멘토가 주셔서 그 멘토가 아니라 여러분 책 100권 읽어야 10권 양서 나오는 거고 고 작가님도 늘 큐레이션을 해주는데 그 다 항상 9점 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7점짜리도 많고 읽다가 덮는 것도 많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 여러분이 보통 특히 멘토 같은 거는 잘 모르니까 특히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단방향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근처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이면 다 멘토지겠지. 근데 아니에요. 멘토의 아까 정의해 보여요. 여러분한테 일단은 내공 깊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 그 여러분이 그렇죠. 원하는 분야에 대한 경험이 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왜
사람은 단기간에 절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왜 오랜 시간 여러분을 또 오래 지켜봐야 되니까 여러분 얘기 자세히 들어보고 그래서 제가 TV에서 나오는 멘토들 거의 99% 싫어하는 이유가 일단 그분들은 여러분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고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은 그분들 사실 대부분 다 경험이 없어요. 그 부분은 거의 다 뭐냐면은 말을 수려하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냥 이렇게 재미가 있는 거지. 사실 멘토로서 자격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솔직히 사기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왜 저 같은 듣보잡 아저씨가 진짜 그냥 삼성 댕기는 애기 아빠 갑자기 왜 이런 필드로 나와서 조금 유명해졌냐? 왜? 그래서 대학원을 다녔잖아요. 대학원을 연구라는 거를 한국에서도 조금 해보고 미국에서도 조금 해보고 학부 연구생이지만 그다음에 논문도 써보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도 해보고 정말 다양한 곳에서 연구를 해봐서 일단 연구 경험이 되게 풍부했고 연구에서 끝낸 게 아니라 그걸 회사까지 가서 보통 연구했으면 교수로 가서 연구에서만 끝난 사람이 많은데 취업까지 해봤으니까 그렇죠. 이 연구 트랙으로는 제가 해볼 건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실적도 조금 있고 네이처도 공저지만 써보고 그다음에 뭐 인용도 몇백 번 되는 것도 몇 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 같이 사진도 있고 인증샷도 있고 저는 그래서 우리 신 박사님 제 학교 후배예요. 얼마나 많이 팔아먹는데요. 내 후배가 노벨 물리학상과 같이 너무 썼다. 그거 잘 없잖아요, 솔직히. 아니 없죠. 없죠. 당연히.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명예가 되게 중요시하기 당연하죠. 때문에 절대 아무 논문에다 안 써주거든요. 이렇게 얼굴 보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굴 보면은 어디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서빙하고 그럴 것 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되게 어떻게 화류계 어떻게 보면은 더 잘 어울리는 얼굴인데 잘생기진 않았지만 이 수려한 말빨과 큰 금수저 키로 근데 제가 공부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또 경험이 제가 벌써 그 다음에 상담을 한두 개씩 하다 보니까 임계점을 넘어버렸죠. 그렇죠. 몇천 개를 해버렸죠. 그다음에 좀 되게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뭐 신 박사님보다 책을 훨씬 많이 읽습니다만 몇십 배만 읽으셨죠? 근데 어차피 책이라는 것은 경험을 사기 위해서인데 저보다 상담을 몇십 배 훨씬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경험치는 똑같아요. 그래서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경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SNS 미디어 회사를 이제 고 작가님하고 만들어서 벌써 그리 이제 뭐 거의 조금만 있으면 1년이 다 돼가니까 그걸 해가면서 이제 정량적으로 남들은 되게 감에 의존하는데 특이하게 우리는 정량적 분석을 열심히 해가면서 이 SNS로 지금 벌써 이제 14만이니까 그 사람들이랑 엄청난 대중하고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 SNS에 대한 감각도 많이 생겼고 논문 나올 기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제가 분석을 열심히 해갖고 고 작가님 뭐 하는 거냐고. 제가 아주 소름 끼쳐가지고 그래서 제 논문 쓰면 제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준입니다. SNS 좋아요 댓글 공유와 마케팅과의 상관관계도 제가 논문 쓰면 그러면서 공학 박사구나. 그래서 1등할 자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되니까 멘토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멘토를 갖는 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SNS가 퍼거슨 감독께서 낭비라고 쓰레기라고 하셨지만 그거는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고 잘 이용하면은 벌써 우리 영도권과 인생 공부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있는 친구들이 수백 명에 다다르거든요. 벌써 댓글만 봐도 저 친구가 바뀌는 거 보면서 나는 바뀌는 줄 알았는데 나 바뀌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신 번쩍 차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멘토가 없으면은 저랑 고 작가님을 활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점점 더 많은 고수들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전면으로 끌어낼 겁니다. 분야별 전문가, 뭐 경제 분야 전문가라든지 저 이제 공학 박사니까 이제 이학 박사도 모시고 음악에 뭐 조예가 깊으신도 모시고 뭐 예를 들어 우리 고 작가님 친구 중에 기타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기타 박사님도 끌어낼 거고. 뭐 다 끌어낼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멘토를 다 엮어드릴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정말 멘토 관련해서는 신 박사님 하셨던 그 말씀, 멘토는 보조바퀴. 보조바퀴죠. 그 멘토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토에 완전히 의지하면 안 되고 보조바퀴 활용하다가 결국은 뛰고. 뛰어야 돼요. 결국에는 더 빨리 가야 되니까. 내가 두 발로 가야 되니까 두 바퀴로 가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막 사이클 선수고 막 옷 되게 간지나게 쫙 입고 막 그 유럽의 세계 최강 대회 나왔는데 거기 보조바퀴 달고 있어 보세요. 막 엄청 막 근육 터트리면서 막 아시나 걔네 막 허벅지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폭발적으로 나가는데 보조바퀴 붙어 있어요 거기. 상상하니까 완전히 장난 아니다. 웃기잖아요. 빨리 나가지도 못하고 그게 왜냐면 그때부터 그게 저항이란 말이에요. 저항이잖아요. 멘토가 더 이상 멘토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멘토 다 뗐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네발 자전거는 아기 때 타는 거고 그렇죠. 대신 그걸 좀 탔을 때 내가 두려움을 잃고 자전거 타는 게 이 맛이구나 알게 되면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을 때에는 이제 보조바퀴를 띄고 가는 거니까. 잘 지적하신 게 근데 우리나라 20, 30대는 멘토가 많이 필요한 게 저도 고 작가님도 우리가 10대 때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니 특히 서양 우리가 비교하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10대들의 공부는 좀 더 잘할지 모르겠지만 그 성숙도는 되게 떨어져요. 그렇죠. 왜냐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뭐 특히 대인 관계나 거기는 알바도 되게 일찍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용돈이라는 게 잘 없고 기본적으로 진짜 또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무슨 뭐 타이틀 따기 위해서 정형화된 건 있어도 몸으로 부딪혀서 깨우친 건 생각보다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20, 30대가 멘토를 갖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착각해갖고 내가 그래도 나이 30이나 먹었는데 멘토가 필요할까 그런 거는 잘못된 사고 방식이에요. 제가 볼 때 40인데도 정신연령 어리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멘토는 또 필요하다. 40인데 또 50, 60대 거대한 분 만나면 또 멘토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항상 저보다 좀 가르쳐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항상 가르침이 있으면은 진짜 쫓아다니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디스크가 와갖고 막 그 진짜 그 택시를 한번 타려다가 바닥에 떼굴떼굴 구른 적이 있어요. 이게 허리를 구부려야 되잖아요. 이제 들어가려면은 제가 또 등치도 크니까 구부리기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찌릿하면서 그 바닥으로 떼굴떼굴 구른 거예요. 그게 못 일어나겠는 거 디스크가 와서. 그래서 진짜로 싱가포르 너무 비싸니까 한국에 비행기 겨우 타고 와갖고 시술을 받았는데 좀 진짜로 그분이 좀 잘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 좀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허리 시술을 권하는 나쁜 의사도 많지만 그분은 좀 되게 좋으신 분이라서 저보고 웬만하면 시술을 안 받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운동으로 고치라 그러는데 단기간에 안 하면 더 이상 운동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받았는데 그분이 대단한 게 일단 병원이 되게 커요. 그래서 부자시구나 그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시술을 받고 되게 완치하신 분이 되게 많으세요. 되게 그 다음에 덕망도 높으시고 저는 뭐 그런 분은 제가 선물 그 다음 치료 받으러 갈 때 선물 사들고 가서 존경한다고 가르침 한 번만 달라고. 전 진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해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머리부터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실력도 있고 명예도 얻고 경제적 부도 쌓고 싶다고. 그래서 막 그분이랑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분이랑. 저는 이렇게 그 작가님 말씀처럼 조금만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사람은 되게 항상 쫓아다녔죠.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 작가님과 제 인생에서 저희한테 영향을 주신 분들 그 직접적인 멘토도 있었고 간접적인 멘토도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 나도 이런 멘토가 필요하겠구나. 나도 이런 식으로 조언을 구해야 되겠구나. 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그래서 멘토를 한 8명, 9명 그러니까 직접 만난 사람도 있고 안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토 1호를 뽑자면은 신 박사의 인생 멘토 1호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가 의미 깊냐면은 특히 대한민국 남자는 아버지랑 대화를 하질 않아요. 아무도 안 해요 제 주변에. 근데 저는 우연한 기회 저도 아버지랑 20살 때까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아버지가 싫은 적도 많았고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는 뭐 회사를 다니시다가 사업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이란 말이 좀 무색할 정도고 영세기업이죠. 이제 극소기업이라 그래야 되는데 뭐 직원 2명, 1명 뭐 구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구로 여러분은 구로 디지털 단지로 알고 있지만 그게 구로 공단이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조그만한 가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 직원 2명 정도 있고 사무실은 반 2층으로 나무로 만들어 갖고 위층은 사무실로 나오면서는 이제 파이프도 깎고 그런 저희가 이제 그 아버지가 그런 아주 영세업을 하셨어요. 갑을병정 중에 갑을병정. 삼성이 누구한테 하청을 주면은 그 하청이 누구한테 주고 그 하청업체가 하청을 주는 그런 그 저쪽 진짜 끝에 있는 분이셔서 사업을 되게 오래 하셨거든요. 힘들게. 그래서 제가 되게 오래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게 왜 아버지가 멘토였냐면은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제 주변 친구들을 다 살펴보면은 저는 다 가정사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친한 친구들이랑 여러분들도 만나 많이 물어보거든요. 되게 웃긴 게 보면은 뭐 공무원의 자식이면 되게 공무원적인 마인드가 강하고 교사의 자식이면 교사의 마인드가 강하고 직장인의 자식이면 되게 직장인의 자식이 많고 사업가의 자식이면 사업가의 마인드가 되게 강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프레임은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근데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맨날 하는 말이 아이템을 잡으라 그러셨어요. 제가 우리 말씀하셨어요. 예, 고등학생한테 맨날 아이템을 잡으라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도 아이템을 잡으라고. 그래서 그놈의 아이템 잡으려고 머리를 얼마 썼는지.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도 솔직히 저한테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신 건 아니고 제가 근데 나중에 그걸 좀 재해석을 해보니까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였어요. 기회. 그 아이템이라 그래서 자꾸 사업 아이템을 제가 생각했었는데 그 아이템이면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오퍼튜니티예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는 그 기회를 잡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어요, 안타깝게.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기회를 잡는 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기회는 어떻게 보면 운이에요. 운.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운이 제일 큽니다. 그죠.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대주주는 운입니다. 일단 태어날 때부터 운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만약 여러분 아프리카 태어났으면은 영독공 방송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이런 주옥 같은 방송을 들을 수가 없고, 저도 여러분 같이 사랑스러운 애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네. 미국에서 들었으면은 어디 총이나 들고 다니는 애나 만날 수도 있지. 재수 없으면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 같이 사랑스러운 동생들 또 왜냐면 방송 듣는 분 중에 이제 형님들, 누님들. 이제 어르신들도 많거든요. 사실 이거 듣는 방송 중에 50대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존경스러운 분들 만날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다 운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얘기로 실례로 이 하나를 제가 얘기해드리면은 그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잘 나갑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제 스토리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삼성 댕기다가 잘 나가는데 때려치고 막 이상한 짓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제가 여기저기서 작은 언론사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똑똑한 기자분이랑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이제 저희도 이제 SNS 미디어 회사고 거기도 똑같이 SNS 미디어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규모 면에서는 저기가 뭐 50배 정도 큽니다. 거기는 이제 구독자가 몇천 명밖에 안 되고 저희는 수십만이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기자님한테는 제가 기회였던 거예요. 운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운은 여러분 운이라고 이마에 써놓고 절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저는 그 기자님을 만나기 전에 그 기자님의 사전 조사를 다 해요. 이 기자가 백그라운드가 뭐고 SNS만 들어가도 이 기자가 어떤 포스팅을 했고 이 기자가 어떤 기사 썼는지 최대한 제가 조사를 다 하고 갑니다. 이건 누구한테 배웠냐? 다찌나바 다카시한테서. 일본의 지식의 마왕. 뭐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독서량이 많은 집에 책 때문에 집이 무너진 아저씨. 그렇죠. 왜냐면 그 아저씨가 아시잖아요. 그 프랑스어랑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과학을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 만나러 갈 때는 그 뇌과학자가 쓴 모든 논문과 책을 다 읽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판 고영성 작가 정도 되는 거라고 보면 돼. 멀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그분한테 지독하신 분이에요. 거의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넘버원 수준이기 근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솔직히 그분 책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분의 어떤 지식인으로서 모습 앤드 작가로서 모습을 제 연업이에요. 그렇죠. 제가 궁극적으로 되고 싶은 작가의 어떤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고약관님이랑 너무 비슷해 솔직히 제가 볼 때. 왜냐면은 철학가 출신인데 그 과학을 훨씬 더 존경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비슷해서 그분한테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운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운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운을 만났다가 해서 끝이 아니라 운을 만나면은 그걸 시스템화해서 그걸 이제 롱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체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거의 다 못해요. 운을 만나면은 만났다 끝인 게 아니고 운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분은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인터뷰 자체는 뭐 잘하시는데 근데 사전 준비가 솔직히 제가 볼 때 너무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인터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더 많이 가르쳐 드렸어요. 기자 왜냐면 요즘에 제일 힘든 직업 1위가 기자예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기자가 이 정보를 퍼뜨리고 정보에 접근 권한이 제일 높았었는데 이제는 잘 나가는 블로거가 웬만한 기자보다 막강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기자는 취재를 하지만 블로거는 자기 얘기를 까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거든요, 기자랑. 제가 조언도 많이 해드리고 했지만 제가 그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도 만약에 제가 그분한테 엄청 좋은 인상을 받았더라면은 이 페이스북의 핵심은 공유입니다. 공유. 제가 그쪽 기사를 많이 공유해주면서 많이 퍼뜨려드릴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도와주고 싶진 않다. 뭐 키워주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되게 그냥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는 거지 뭐는가 내가 호의적인 관계로는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거는 그분이 놓친 거예요. 그거를. 왜냐면은 최근에 중앙일보가 욕을 바가지로 쳐먹은 게 뭐냐면은 SNS 계정 늘리는 게 다 언론사의 최대 그렇죠. 일인데 계정을 동남아에서 3만 개를 돈 주고 샀어요. 그렇죠. 그만큼 계정을 늘리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데 네. 그분은 이제 그거를 못 알아채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버지 얘기로 돌아가서 그 기회 아이템을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여러분 기회를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회 자체가 오고 가고 하는 거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기회를 더 많이 접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온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거는 상당히 고민을 여러분이 많이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남들은 어떻게 보면 공부해라, 안정적 직장을 가져라 그런 얘기 들을 때 기회를 어떻게든 아이템을 잡아라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뭔가 조금 다른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되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영세기업 사장이다 보니까 갑을병정이잖아요. 아주 힘든 인생을 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로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찰을 따야 되니까. 네.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거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데 제가 옛날에도 이거 인생 요령에도 썼는데 이거는 진짜 초꿀팁입니다. 네. 이런 꿀팁 말해줘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인생 졸업 선물에 썼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안 썼나 이거 빼먹었나 하여튼 그 봤을 때 그게 누군가를 선물을 줄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선물 항상 부담스럽게 줘야 된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걸 되게 착각하신 분이 비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비싸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자꾸 돈을 되게 천시하고 돈을 되게 막 멸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돈은 교환 수단이기 때문에 내 노력이 되게 가장 정량적으로 완벽하게 추정될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돈을 벌었고 그걸 준다는 거는 내 노력을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 내 시간과 내 노하우를 너에게 돈으로 바꿔서 선물 사서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항상 부담스러워야 된다. 근데 저는 또 공돌이잖아요. 특히 전작가 공돌이는 임계점이라는 걸 모르면 안 되거든요. 스레스홀드 볼티지라는 걸 모르면 안 되거든요. 구동 전압에 대해서 맞습니다. 임계점을 못 넘은 선물은 기억에 남지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전형적인 게 그거예요. 어디 여행 갔다가 누가 되게 빈소가 무한하니까 열쇠고리 사오잖아요. 아주 의미 없는 짓이죠. 그렇죠. 다 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이집트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학교 끝날 때 돈 모아서 배낭여행을 가는데 보통 유럽이나 미국 가잖아요. 저는 이집트를 갔어요. 근데 제가 가서 친구들 선물을 뭐 사왔냐면은 파피루스 종이에 그 친구들 이름 이집트 상형 문자로 써갖고 책갈피로. 다 좋아하죠. 안 비싼데. 대박이다. 갖고 싶죠? 엄청 땡긴다. 내가 한번 또 갔다 올게. 이집트 고작까지 하나 줘야니까. 그것도 상형 문자로. 그 영성을 그 상형 문자로 쓴 거예요. 막 그림으로 되게 다 좋아했어요. 그거 아직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거 하려면 되게 그게 단체 관광으로 가서 욕 되게 처먹으면서 10개 하느라고. 되게 제가 욕 되게 처먹으면서 제가 잠시만요 이거 하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욕 바가지로 쳐먹었어요. 가이드 형한테 그때 그거 하면서. 결과는 좋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꿀팁이 뭐냐면은 선물을 줄 때는 가족을 공략하라. 개인을 준 것보다 가족을 주는 게 엄청 효과적이에요. 왜냐면은 고 작가님 옛날에 한번 설명해 주셨을 때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 중에 물질을 사지 말고 경험을 사라. 경험. 이게 거기에 공식이랑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선물을 만약에 본인한테 주는 거는 물질을 선물하는 건데 가족한테 주는 건 경험을 선물하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네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팁들을 아버지한테 듣고 자랐어요. 되게 독특하죠. 근데 실제로 이게 엄청 많이 먹혔고 엄청 많이 먹고 예를 들어 누구 선물을 주면은 친구를 주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 선물을 준다든가 친구 부모님을 준다든가. 그래서 제가 삼성에 다닐 때도 보통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상사한테 아부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부하 직원들한테는 아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부사수가 일을 열심히 안 한 것도 있고 한 것도 있는데 너무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서 한라봉을 최고급 A급으로 제 부하 직원 부모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걔는 그때 사원, 저는 과장. 그럼 이제 한 단계 차이가 아니라 두 단계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이제 부모님은 나이가 다 환갑이 넘으신 분들이고, 근데 이제 제가 한라봉을 받으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막 너무 제가 또 그때 뭔가 가슴이 짠했던 게 진짜 엄마 아빠는 평생 엄마 아빠를 그렇죠. 자식 가진 사람은 죄인이구나. 저한테 문자를 막 이게 쓰시기도 힘드실 텐데 제가 원래 찾아뵙고 식사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한참 어린 애인데 저희 부모님이 제 부하직원 부모님보다 어리세요. 우리의 미래를 보는 듯한. 예.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당장 찾아뵙고 식사 대접해요. 근데 제가 전화 드려서 그때 문자 드렸나? 그러실 필요 절대 없다고. 우리 이룬이가 일을 잘해갖고 내가 너무 덕을 많이 봐서 기억에 남겠네요. 예. 그러면 그 부하 직원이 저한테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어요? 충성을 다하죠. 그렇겠네요. 예. 이거 듣는 대리급, 상사급, 과장급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차장급 분들도. 그게 여러분 리더십이고 그런 게 그게 조직의 또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릴레이션십이에요. 예? 어떻게 그 부하 직원 뭐 진급했다고 삥 뜯어먹을 생각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조직 생활을 이렇게 뭐 스타트업만 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데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선배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게 가관이더라고요. 힘들죠. 일하는 것도 힘든데 거의 뭐 그러니까 군대식 문화라는 게 힘든 게 내무반이 힘든 거잖아요. 똑같이 그냥 훈련은 안 힘들어요. 훈련은 안 힘들어요. 그게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게 관계 때문에 그게 헬조선이에요. 그거를 빨리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제가 왜 옛날부터 말했던 게 전 유명해져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전 솔직히 여러분이랑 함께해서 제가 분야별로 최고가 된 다음에 인정을 받고 저는 현대든 SK든 삼성이든 무급으로 들어갈 거예요. 무급으로. 그냥 뭐 돈 성공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급으로 성과를 내면은 월급을 받는 방법으로. 그래서 안 내면은 잘리는 걸로. 깔끔하죠? 태클 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은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제조업 위주라서 제조업은 여러분 자꾸 정신 나간 분들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비교하면서 미국은 제조업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는 거 우린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언어적 폐쇄성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쉽게 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C는 우리가 짤 수 있는데 그 C 이후에 코딩이 돼서 그 다음에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언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문화도 모르고 미국 언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 소프트웨어를 양산한다는 그렇죠. 게. 네. 근데 그거에 대고 자꾸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인 사람들이 거기서 적응 못 해갖고 할 일 없으니까 페이스북 하면서 여러분 자꾸 호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사실 아직도 필요한 게 노동 집약적 산업인 게 여러분 노동 집약적 하면 뭔가 나쁘고 막 쓰잘데기 없고 아직 뒤떨어지는 게 아니라 노동 집약이라는 게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건 여러분 똑똑한 놈 몇 놈이 다 해먹는 게 고부가치 산업이고 그러니까 사실 아직도 대한민국 여러분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노동 집약적 산업이 필요한 거고 실제로 우리는 그거를 계속 연착륙을 시키고 유지해 나가면서 없앨 건 없애야 되지만 그러니까 없앤다는 게 아니라 그 쇠퇴하는 산업들은 잘 연착륙을 시켜야겠지만 잘하는 거는 더 잘해야 돼요.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나 자동차 같은 건 꾸준히 더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되려면 뭐가 되냐? 조직 문화가 잘 돼야 되는데 이 군조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대기업에 솔직히 좀 오너들이랑 쇼를 봐서 들어가서 제가 싹 다 한번 바꿔주고 싶어요. 왜냐면 일도 해봤고 그다음에 저는 작지만 우리 삼성에서 우리 부서의 문화도 많이 바꿔봤고 우리 부서 애들 맨날 들어가면 다 맨날 모여갖고 스마트폰 오락하고 맨날 금요일이 막 제가 좀 나쁜 말 하겠는데 술 처마시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술을 많이 처마셨어요. 그래서 주말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적당히 즐기면 좋은데 술 처마시니까 토요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맨날 그 숙취라 그러고 일요일날 술 처마신 새끼들은 그 월요일날 막 회사 막 늦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독서 문화라고 하니까 애들이 토요일날 월요일날 출근하면 자기 지난 주말에 이런 책을 읽었는데 그런 얘기해서 놀라울 정도로 제가 그 바뀌는 거 보고 그다음에 부서 퍼포먼스도 많이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좀 진짜 목숨 걸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나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회사 제가 가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다 오길 원하고 있죠. 그러려면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그거 뭐냐 우리 하트가 많이 안 찍히고 우리 신박사 키워줍시다. 댓글도 좀 많이 써주고 여러분 마음으로만 응원하지 말아요. 제발 좀 댓글로 응원해요. 속상해 죽겠어. 다 메시지로 보면은 마음으로는 엄청 응원하는데 메시지는 엄청 많이 오는데 댓글은 대때 안 달려요. 그러니까 속상해. 좀 달아주세요. 그냥 그게 다 순위에 반영돼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인생에서 첫 번째 멘토가 아버지였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보통 아버지랑 얘기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아버지랑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왜? 제가 그 교환학생을 가고 유학을 가면서 유독 아버지랑 전화 통화를 많이 하게 됐어요. 전화 통화를.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가끔 싱가포르 오시니까 아버지가 뭐 싱가포르 가서 뭐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언어도 안 되시는데 놀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못 배웠던 걸 아버지한테 되게 많이 배웠어요. 정말로. 그다음에 저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 제가 죽을 뻔했대요. 불이 났었는데 어머니가 경황이 없으셔서 누나만 데리고 저를 놔두고 나오셨대요.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같이 새들어 살던 누나가 저를 구해줬대요. 이제 그 집이 무너졌잖아요. 이제 저희가 봉천동 살 때인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아버지 사업하시기 전이라서 자가였어요. 작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부자도 아니고 불이 났으면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의지의 사나이셨냐면은 건설회사를 남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남는 자재, 폐자재 같은 거를 계속 주섬주섬 모아다가 그 인부를 본인이 사셔갖고 불난 집을 손수 지셨어요. 다시. 와 대단하시다. 고 작가님 우리 책에 쓸 얘기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 의지 얼마나 강하신지. 우리 이건 밝힐 수는 없지만 그렇지. 그 아시잖아요. 화재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남자. 그러니까 그러고 남으신 분이네. 그러니까 되게 의지남이거든요. 그런 걸 몰랐는데 왜냐면은 당장 우리가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천박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랑 전 애기니까 친정인가 어딘가에 가 있고 아버지 혼자 그 움막 져놓고 집을 지신 거예요. 인부들 하다가 주말마다. 이거 대단하시다. 그래서 제 기억에 집에 뭔가 문제가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보면 뭐가 자꾸 안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기억이 있어요. 뭐가 물도 따뜻한 물도 잘 안 나왔던 기억도 있고 우풍도 심했던 기억도 있고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게. 죽을 뻔했는데 그 기억이 있어요. 그게 그 기억이었더라고요. 아빠. 진짜 아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도 그 멘토가 있으면은 멘토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멘토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가리를 까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주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쓴소리. 왜 약은 쓰잖아요. 그 대신 멘토는 그러니까 꼰대는 뭐다? 꼰대는 제가 꼰대와 멘토의 차이를 보면 둘 다 쓴소리를 해요. 근데 꼰대는 가루약을 그대로 먹는 거고 멘토는 캡슐에 넣어주는 사람. 캡슐 같은 사람. 똑같이 먹는데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고 작가님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캡슐이 이 표현 죽인다. 그러니까 그 가루약 먹는 거 고역이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막 먹다가 막 으악 하는 애들도 많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쓴 게 다 다니까. 요즘에 누가 가루약 그렇게 먹어요. 다 캡슐로 넣어서 먹지. 그러니까 세상이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티처밖에 없었는데 이제 멘토가 생겼잖아요. 멘토는 쓴소리는 캡슐에. 그래서 안에서 팍 터지도록. 그게 이제 중요한 멘토의 역할이죠. 확 와닿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멘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멘토 얘기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이게 또 시리즈네요. 이거 5부작짜리 시리즈네요. 제가 볼 때. 이게 엄청 왜냐면 이게 말만 멘토지 결국에는 왜냐면 여러분이 이게 제일 필요한 내용. 왜 그런지 알아? 왜 본인이 유명해져야 되는지 얘기하더라. 죄송해요. 헛소리 해갖고 제가 여러분 죄송해요. 헛소리 해갖고 빨리 키워줍시다 우리. 헛소리해서 죄송해요. 이제 헛소리 덜하게 빨리 키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멘토는 이분은 우리 이제 몇 번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이제 우리 조카분인데 이제 뭐니까 호적상으로는 저보다 호적상으로는 저보다 조카인데 나이는 10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저를 꼬박꼬박 삼촌이라고 부담스럽게 불러주시는데 제가 그냥 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이제 상렬이 형이라고 있는데 저랑 과가 같아요. 이제 10살인가 11살인데 과가 같아요. 과가. 근데 이분은 뭐 수능을 그렇게 잘 보신 건 아니어갖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호서대 입학하셨어요. 뭐
뭐 호소대가 뭐 근데 저는 호소대 되게 좋아하게 된 게 제가 인생 공부에 최근에 카드뉴스 올렸던 그 호소대 그 창립자 설립자분 제가 그 이제 그 설립 초대 총장님 제 성함을 지금 까먹었는데 네. 그분의 그 95살의 도전 그 영어 공부 제가 그것 때문에 호소대를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뭐 호소대가 저는 대학을 좋다 나쁘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수능 몇 점 맞고 들어가냐 뭐 수능이 인생 결정하는 거 아니까요. 수능 그렇죠. 점수가 이제 적당히 맞으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인데 왜냐면은 그 논문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위 10개 대학이랑 경쟁은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근데 그래서 그 호소대 어떤 제가 또 좋아하시는 총장님이 계시는데 네. 되게 멋진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 성함은 모르는데 우리 이제 그 상렬이 형한테 들은 건데 호소대는 풀뿌리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중소기업 스타트업 같은 데로 들어가서 짱을 먹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거든요. 왜냐면 대기업 가면은 정치도 많고 구조적으로 좀 힘든 것도 있고 해서 거기서 호소대 가서 살아남기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게다가 워낙 그 학벌 그게 너무 예, 세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이제 상렬이 형이 뭐가 되냐 같은 전공인데 그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갖고 지금은 제네럴 일렉트로닉스의 수석 엔지니어예요. 오. 어떻게 됐냐? 그 밥만 먹고 저희 10년 전만 해도 이제 로봇 축구가 유행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뭐 로봇가 유행인 것처럼 로봇 축구라는 게 유행했어요. 그 쥐 같은 게 로봇 하는 게 막 유행이었는데 20년 전에는 이렇게 미로 찾는 쥐가 유행이었어요. 그걸로 밥만 먹고 그것만 공부해서 제가 근데 여러분한테 수능 점수 별거 아니라는 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전국 2등을 하셨어요. 그걸로는 이제 최강대가 카이스트. 그다음에 그 당시에 성균관대인데 카이스트인가 성균관대 깠어요. 혼자서. 그게 이제 조직적으로 교수가 서포트해준 연구실 혼자 학부생이 깐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서울대 박사 특채가 나왔는데 학점이 안 돼서 못 가셨어요. 2점이 넘어야 되는데 1.9라서 못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방위산업체 들어가 갖고 근데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방위산업체에서 스톡옵션 받았는데 그 방위산업체가 또 잘 됐어. 방위산업체가 잘 됐어요. 그래서 1억을 그 당시에 10몇 년 전에 2년 만에 버셨어요. 옵션 행사해갖고 그다음에 너무 근데 또 똑똑하신 게 방위산업체 잘 되니까 똥파리가 많이 껴요. 그 오너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네. 그래서 거기 나오셔갖고 스카우트에서 삼성 탈레스로 가셨어요. 대기업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발실 책임 연구원으로 가셔갖고 옆에는 이제 조지아텍 뭐 이런데 석사 박사 아내들이 옆에 있고 서울대 석사 박사 아내들이 있고 근데 경쟁에서 전혀 안 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또 스카우트 되셔서 지금 이제 제네럴 일렉트로닉스 수석 엔지니어로 가 계세요. 왜? 근데 이분은 저한테 뭘 가르쳐 주셨냐면은 이분 내공이 솔직히 이분 내공만큼 저 학습 내공을 제 주변에 당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이야 좀 있지만 제 주변 선배 중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 제대로 시험이나 끼케 얼마나 잘 보는 거지 전작가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논리회로 같은 걸 배우면 이 논리회로가 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같은 과인데 이제 10년 선배다 하고 이제 현업에 있다 보니까 되게 깍듯하거든요. 삼촌 논리회로 배우셨으면은 그 이런데 용산 전자상가 가갖고 그 브레드 보드 이렇게 빵판이라 그러거든요. 서킷 사갖고 네. 신호등 같은 거 직접 만들어 보시라고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교과서를 넘어 쓰는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옛날부터 그 얘기 드렸잖아요. 걔가 그 한번 포스팅으로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연습 문제 잘 푸는 사람 돼야 된다. 왜? 여러분 책만 읽으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어요. 뭐 고 작가님 제일 아시겠지만 시험이 가장 장기 기여로 가는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옛날부터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교과서의 집대성 부분은 문제 부분이에요. 문제 부분. 그거를 근데 대부분 안 풀고 넘어가. 왜? 답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래도 귀찮고 꾸역꾸역 해봐야 되겠네. 근데 그 형은 연습 문제를 넘어서 직접 자기가 프로젝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항상 그 뭐 예를 들어 뭐 시노미 시스템 이런 거 들으면은 그거 한번 코딩으로 짜보라고. 난 그것만 듣고 끝내려 그랬는데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 조언에. 아웃풋을 해봐라. 예. 그 다음에 제가 교환학생 가서 이런 과목 들어서 1등 했다고 옛날에 싸이월드에 올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학점만 보는데 흥미로운 과목들을 들으셨네요. 제가 그래서 너무 솔직히 제가 어떻게 보면 대학은 더 수능을 잘 봐서 그러니까 들어가기 힘든 데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내공은 저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에 맞으면 수능 인생에서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응? 그래서 저는 이 형을 거의 6개월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가 갖고 정말로 제가 내공을 사사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게 이제 1부의 마지막 얘기인데 네. 제가 이 형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제가 맨날 그래요. 제가 형 없었으면 난 인생이 이렇게 안 바뀌었다고. 맨날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우리 상렬 형이 저한테 해준 얘기 있어. 자기가 이런 얘기를 100명도 넘게 해줬는데 그거를 실천한 사람은 삼촌밖에 없다고. 딱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맨날. 방금 내가 그 얘기 하려고 예. 그랬어요. 기회를 잡아라.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아버님이 하셨던 그 말이 예.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분명히 그 정도 분이면 말씀도 많이 하실 당연하죠. 기회도 있었겠고 예. 조언을 구한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조언을 듣고 예. 내 삶에 실제 실천을 해보고 예. 그 조언이 내한테 어떻게 실체화되고 구체화되는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예. 극히 드물다는 거. 예. 또 뭐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하면 예. 1% 예. 변할까 말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더 급하게 해서 이제 그 박사님 입장에서는 예. AS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는 5% 거예요. 10% 워낙 안 올린다. 먹히니까. 근데 그 왜냐면 그럼 배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박사님 입장인 거. 반대 네, 입장에서는 본인이 1% 들고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또 생각나네요. 안 하려는 이게 명언이 됐더라고요. 이게 막 제가 막 페이스북 돌아다니면 아니라 네. 저한테 오는 메시지 중에 네. 되게 많은 그 여러 가지 멘트가 있어요. 네. 그 멘트 중 하나가 이 안 하려는 의지. 다 그걸 되게 그거를 되게 너무 상처받으신 분들도 있나 봐요. 예. 근데 제가 맨날 말이죠. 여러분 의지 중에 제일 강한 의지가 뭐예요? 안 하려는 의지. 그 의지로 그렇죠. 제가 그 안 하려는 의지에 포지티브로만 바꾸면은 뭐라 해서 여러분 노벨상도 받는다니까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방바닥에 붙어 있으려는 의지를 책상으로 바꾸면은 여러분 뭘 해도 돼요. 제가 볼 네.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멘토가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구체적인 강론을 말해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게 모두한테 적용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이거 딱 싱크로나이제이션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생 팍 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명언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많이 알아두면 좋은 게요. 이 삶은 또 변하잖아요. 지금은 나에 중요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그게 중요할 때가 와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들을 잘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품었고 혹은 여러 가지 뭐 실제로 실천해 볼 것을 실천해 본다면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팍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래 지금 나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갔을 때 그걸 그냥 넘겨버리면 바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에서는 늘 항상 그 성경 말씀 외워라. 근데 뭐 이게 나한테 와닿지도 않은데.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오거든요. 이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일 예. 거예요. 되게 중요한 좋은 문구랄지 법구라고 그 고전 읽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그 어느 순간 그렇죠. 깨우침이 확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었구나. 이게 그 딱 사람이. 싱크로나이즈 되는 그 상황이 딱 들어졌을 때 그걸 외웠기 때문에 혹은 그거를 내가 숙고해 봤기 때문에 고민해 봤기 때문에 그때 탁 터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글을 봤냐면은 네. 페이스북에서 글 좀 쓰신다는 분인데 이제 위인전은 해롭다. 그래서 성공 스토리는 해롭다는데 저도 졸업 선물에 똑같이 썼거든요. 성공 스토리는 불편한 성공 스토리 진실에서 완벽하게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막 추앙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배울 건 배우고 뺄 건 빼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예를 들어 위인전은 해롭다, 성공 스토리는 해롭다 해서 그런 거 안 보면 안 되는 게 그게 그분이 얼마나 잘못된 말을 한 거냐면 그러니까 내공 없는 분들이 그런 거 얼마나 호도될 수 있냐면은 여러분 MBA 가면 하는 게 케이스 스터디란 거밖에 안 해요. 네.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역량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위인전은 해롭다, 성공 스토리 해롭다 해서 듣지 말아야지. 그러면 배울 데가 없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러면 수학 공식이라는 게 증명된 공식인데 그럼 여러분이 처음부터 증명을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공한 건 배워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하지만 저희도 뭐 저희께 100% 적용된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고 작가님 방금 다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느 순간 그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들어놓는 게 낫다. 그러다 보면은 그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맥락적 사고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맹신하지 말고 거기서 내한테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게 성공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는가 항상 우리가 운을 얘기하잖아요. 운 요소도 있을 것이고 또 이건 이런 상황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성공 스토리도 나한테 좋고 또 실패한 스토리도 좋고 그런 것들 다 이렇게 균형 있게 다 둘 다 이렇게 협력하면 되는 건데 그냥 뭐가 하나 나쁘다. 이거는 맥락적 사고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성공 사례 모르면 어떤 내가 뭘 배우겠어요. 그런 이미 그런 것들 뭐 경험한 사람들의 어떤 그 경험치들을 나이에 맞게 뽑아내는 것이 능력인데 실제로 이 아이들 동화를 분석한 게 있었어요. 근데 동화가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상관관계긴 해요. 인과관계까지는 아니에요. 상관관계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 시대의 동화가 뭔가 그 약간 독창적으로 일을 해냈던 그런 위인들이 드러났던 그 동화들 혹은 이런 그 소설 그 환타지 소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는 그때는 그거를 봤던 아이들이 15년 20년 후에 특허 건수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어떤 역할 모델을 이거는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규명이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이 사회과학은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렇죠.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내용들 봤을 때 연관점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아이들을 모방하기를 원하고 또 말씀하신 게 부모라는 게 프레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역할 모델이거든요. 그럼 처음에 부모한테 배우고 나중에 멘토와 배우고 또 또래한테 배우는 거거든요. 내가 그다가 또 책 속에 가상 인물을 통해 배우는 거고. 근데 뭘 배우겠냐? 그 사람이 성공했던 것들을 내가 체화했을 때 실제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성공 스토리가 무조건 나쁘다? 그건 아닌 근데 거죠. 고약간의 말씀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요즘 사실 증명이 된 게 미국에서 텍스 빅데이터를 까고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나 그 교육 지도를 까서 그 오버랩 시켜 보니까 어이구 어떤 선생님한테 배운 애들이 학력도 높고 돈도 많이 벌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이 살아있는 위인이고 선생님이 그 좋은 거 가르쳐주는 소스니까. 그렇죠.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얘기를 듣고 올바른 걸 배우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왜냐면 그렇게 좀 잘 나가는 분들이 위인전 해롭다 그러면 안 보는 분 10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인전은 당연히 위인전은 좀 근데 호도된 게 많아갖고 과장된 게 많아서 위인전 해로울 수도 있어요. 진짜 운이 되게 중요한 요소였는데 본인의 역량이 되게 의지로 뻥을 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는 항상 운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런 것만 빼고는 그러니까 가려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 이 멘토가 제가 볼 때 한 4부작 정도 시리즈니까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적용할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네요. 재밌죠. 그래서 내 인생의 멘토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